저처럼 개미들은 돈을 버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투자할 때도 딱 진리들이 있어요. 모르지 않으나 실행하기가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투자한 거 아니고요. 도박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이 들어가도 되는 시장이냐 아니냐.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하거든요. 이런 건 처음 봐요. 한 달 안에 대표 종목이 막 50% 하락하고. 박사님 언제 팔아야 돼요? 저는 혹시 최근에 책방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도 북적북적하고 이 종이 냄새 그리고 또 빵이랑 커피 한 잔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또 몽글몽글해지고 북적북적할 수가 없죠. 자, 책과 삶의 신규 시리즈 이름하여 북적북적이 오늘 첫 촬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북적북적의 MC를 맡은 책을 사랑하는 남자 박재민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혹시 주식시장 이렇게 차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서 주식시장 이거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너무 늦었나?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주식시장에 들어가려니 경제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안 들어가자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한 경제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탈탈 털린 멘탈을 책임져주는 힐링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라인업 소개하겠습니다. 차트와 숫자를 넘어서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짚어주실 김효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그리고 방송계의 대표적인 주식 실패와 성공을 흥망성쇠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주린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 예능의 대가 정프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만나 뵈면 이런 질문부터 나오죠.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김경일 교수님까지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의 컨셉은 명확합니다. 빵과 음료 그리고 책 두런두런 수다를 떨다 가는 시간인데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주식입니다. 주식 혹시 다들 투자의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네. 수익률과 무관하게 어쨌든 많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세요? 그렇죠. 네네. 전 또 역사도 깁니다. 1989년도부터 해서 역사도 깁니다. 박사님은 뭐 지금 애널리스트로 네, 저는 회사 입사하면서 주식 시작했으니까 2004년부터 저도 20년이 넘기는 했네요. 네. 정프로님은 그러나 뭐 이 두 분들의 주식 히스토리를 합쳐도 저의 변동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제작진이 사실 정프로님하고 여러 다른 프로를 하는데 명확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휴먼 인덱스다. 정프로님의 표정을 보면 그날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저는 이미 살아오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크게 한 4번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짜잘한 건 얘기도 안 합니다, 저는. 예, 크게. 크게 4번 정도 있었잖아요, 사건이. 기억하시나요? 다 지금 그거 다 겪으신 거네요. 지금. 우리의 역사, 2018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와 거의 포레스트 검프처럼 저의 그 투자 역사가 일치합니다. 시대의 흐름.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그가 속한 사회를 넘어설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그렇죠. 사실 주식이라는 건 개인이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사회의 흐름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의 흐름을 저희가 알지 못하고는 뭐 절대로 주식을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2018년 예상이나 했습니까? 북한과 트럼프 좋게 만날 줄 알았잖아요. 네. 저긴 대북주 투자했잖아요.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코로나가 올 줄 알았나요? 코로나 올 줄 몰랐잖아요. 네. 잘 그런 겁니다. 이제 대충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어디 들어갔는지. 2차 전진 어떨게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프로님 뿐만 아니라 책방에서 실제로 책을 앞에 놓고 두런두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야, 그때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니? 사실 저도 주식을 처음 투자했던 게 2008년, 9년이었거든요. 2009년. 네, 저는 이제 대학 학부 때 8년에 시작하신 거예요? 9년에 시작하신 9년에 거예요? 그게 되게 시작했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네. 그렇죠. 9년에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2008 괜찮은 되셨는데. 타이밍이었는데. 네, 그때가 제가 딱 이제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다들 이제 하니까 저도 한번 시작을 해본 거죠. 뭐 공부를 했다 해도 사실 일반인 영역인 사람들은 사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정프로님에게 일반인 대표로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깨달은 바가 없나요? 깨달은 바는 있는데 네. 그걸 내 몸으로 체화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사실 머리로는 정말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마치 다이어트랑 비슷하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다이어트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불변의 진리잖아요. 투자할 때도 딱 진리들이 있어요. 모르지 않으나 실행하기가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아, 그렇죠.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제 원칙들이 좀 있거든요. 네. 뭐 사실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좀 다르겠지. 그거 있죠. 아니, 우리 저 진행자께서는 그러면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성적이 괜찮아요? 저는 상당히 좀 좋은 편이에요. 저는 그냥 장투를 주로 해서.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크게 한번 이제 말아먹을 거예요. 지금 이제 장기 투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많이 줄었어. 그러면 지금은 코인 아니면 주식이야. 근데 사실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 코인만큼 변동성이 있거든요. 지금의 이 주식 시장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박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사실은 아마 언론지상이나 유튜브 콘텐츠들에도 저처럼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뭐 이런 변동성 처음 본다. 이런 거는 내가 뭐 시장에 몇 년이 있었는데 처음이다.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2004년부터 주식을 어깨너머로 계속 배우고 있지만 이런 건 처음 봐요. 이게 매크로 이슈라고 하죠. 경제에 큰일이 생기거나 뭐 지정학적인 엄청난 사건이 없는데 대표 종목이 막 50% 하락하고 이제 그것도 뭐 몇 개월에 걸쳐서 하락을 했으면 사람들이 아닌가 이러면서 좀 이렇게 빠져나올 사람들은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한 달 안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내 계좌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아까 이제 2008년 이야기 해주셨는데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붕괴하고 미국의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50%를 갔거든요. 지수가. 예, 지수가 마이너스 50% 갔고 1930년 대공황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에 뭐 주식 되게 안 좋았었던 것 같아. 그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게 맞고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뭐 거의 8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우리가 이번에 지수 빠진 속도가 더 세요. 그 정도로 빨랐나요? 예,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차피 주식은 논리로만 설명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가서 빠진 거는 그때는 괴로웠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세계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직도 한국 수출은 뭐 전년 대비 막 60%, 70%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아니면 왜 우리나라만 왜 이래? 이런 궁금증들과 화가 그렇죠. 예,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2008년을 떠올려 보면 제가 그때 영화를 찍었거든요. 제 데뷔작이었는데. 그래서 주식을 못 하셨군요.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을 못했습니다. 찍다가 투자가 전부 회수가 되고 저는 심지어 출연료도 못 받았거든요. 아이고야, 네, 너무 그게 속상하다, 2008년 제 데뷔작인데 그 생각을 해보면 2008년에 왜 그랬을까를 돌이켜보면 지수가 절반 가까이 빠질 정도면 뭐 박사님의 책에도 나오지만 이 책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30% 이상 빠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50%까지 빠졌으면 엄청난 일이.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단일 종목으로 한 달 내에 일어났다는 그 거. 어려운 걸 해냈어요. 와, 그렇군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그러면 저희 심리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박사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단순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사실 심리도 많이 껴져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거기서 좋은 말만 싹 빼면 도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장 뭐 이런 미사일고 빼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뛰어들었다. 이거 본질만 보면 그러니까 투자한 거 아니고요. 도박하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주식 투자란 말도 안 씁니다. 학생들은 그냥 주식 저축이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요즘에 많이 뛰어드시는 거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도파민 아닌가 생각은 해요. 왜냐면 두려움 당연히 있죠. 이 주식 말고 저 부동산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접근 불가하잖아요.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 이거라도 안 하면 난 지금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불안감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만큼 뭔가 내 인생에서 큰 변동을 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좀 이 젊은 분들한테 특히 더 많이 어필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도박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 보면 도박의 액수보다 중요한 게 액수가 유일한 돈일 때 가장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자문을 해드릴 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절대 누구도 주인공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다 당신이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조연이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한 번도 그렇게 오랫동안 주식을 했는데 개별 주식으로 이루어진 주식이 자산의 30%를 넘겨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번도 25% 이하로 떨어진 적도 없더라고요. 그 정도 유지하죠. 예.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무너지면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올라가면 어디가 내려가는 이런 반대급부들이 많기 때문에 저같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도 자연적으로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렇게 좀 덜 힘들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평정심 유지에 좀 도움이 되지. 예, 그러니까 저는 늘 현금성 자산도 20%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되게 FM대로 하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시민성 실명까지 간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삼성전자 주식을 평단가 6만 원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수량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중에 제일 많은 수량. 근데 그런 분도 현금이 없으니까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내려갈 때 진짜로 눈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시력 자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눈이 잘 안 보여. 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와.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식도 아니고 그분의 인생에서는 삼성전자가 주인공인 거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모노드라마를 쓰고 계시죠. 그 주식 한 100주만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30만 원일 때 팔지 않은 자기를 저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 주식도 없다. 현금만 있다. 이것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조금씩 균형이 있어서 있어야 되죠. 누구도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일수록 뭘 하든 그게 유일한 주인공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제 우리가 연초부터 포모라는 단어들이 신문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만 잊혀질 공포, 나만 주식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되는 공포들을 많이 느끼는데 포모에 대해서 약간 심리적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원래 도박을 좋아해. 원래 그렇게 레버리지 좋아해. 우리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한국도 그렇지만 약간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열풍이 대한민국의 특수성은 아니다. 유독 한국이 좀 심한 것 같긴 한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더 이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밈주식이란 단어가 월가에서 유행했어. 밈주식. 그러니까 NFT 해서 이거 빵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방구 소리를 모아갖고 막 팔고 막 그런 되게 황당한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게 뭔가 그냥 요즘 애들은 뭘 저런 걸 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겹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사람들이 되게 여러 곳에서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러는 거는 경제학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좀 파봤더니 원래 이제 저는 월급 받아서 생활하니까 회사랑 연봉 협상을 할 때 뭐 물가 상승률이 3%니까 3.1%. 이제 이런 식으로 회사랑 조율을 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식 통계에 잡히는 거는 물가 상승률보다 우리 임금 상승률이 같거나 조금은 높아요. 그런데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이게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서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올라. 그냥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10년 전에도 하고 20년 전에도 그렇죠. 했는데 이게 공식 통계조차 2020년 이후에 뒤집어지고 미국도 뒤집어지고 다 뒤집어졌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20살 혹은 제가 24살의 그 신입사원으로 돌아가 보면 내 연봉은 안 올라. 근데 물가는 막 올라.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생존을 위한 투자가 좀 많아진 것 같아서 그거를 파보고 저는 좀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사회 구조적으로 분명히 요인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엔 투자가 정해져 있는 계층의 약간 특권적인 행위였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40, 50대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돼 있고 이거를 더 키워서 뭐 증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20, 30대는 열심히 쓰고 배워서 투자는 회사 들어가서 월급 나오면 근데 지금은 사실 직장이 없더라도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돼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지금 이제 급등과 급락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촬영한 오늘도 아침에 딱 열었더니 회복했네? 갑자기 점심때쯤 되니까 전부 파란색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이 들어가도 되는 시장이냐 아니냐 지금 뭐 괜찮나요? 지금 들어가기에? 지금 촬영자 몰입도가 싹 올라가는 것 지금 같은데 사실
밖에 많은 분들이 서 계시는데 다 지금 귀에 지금 유리에 귀 붙이고 지금 이제 들으려고 하시는데 앞에 우리한테 지금까지 물어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들어가요, 막.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저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원칙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고점에 사서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만회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더 잘못된 결정을 하신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인데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 사람 바보야가 아니라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위기가 좋아. 회복인가? 그리고 막 유튜브 찾아보니까 전문가들이 뭐 아직 싸대. 그럼 아침에 사. 점심 먹고 왔는데 파란색이야. 그러면 이제 아닌가 봐. 그 오후에 또 팔아. 그럼 내일 또 올라서 시작해.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변동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긴 했는데 변동성이라는 건 사람들이 아직 안정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되게 작은 뉴스에도 일로 우우 갔다가 절로 우우 갔다가 뭐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가격대는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 막 아니야 여기서 내가 만회를 해보겠어 이러면서 막 몰빵하거나 우리 뭐 3분의 1 나눠서 사라 5분의 1을 나눠서 살고 나눠서 팔아 이게 되게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 열심히 해 약간 이런 말 같잖아요. 근데 여의도 전문 단어 나왔어요. 몰빵.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월가에서 씁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럴 때 한 번에 하시면은 그게 저점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내가 고른 그 한두 종목이 기가 막히게 올라갈 가능성은 정말 작거든요. 논문 하나 재밌게 읽은 거 이야기를 드리면은 베센바인더라는 뭐 통계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의 시가총액이 5천조에서 뭐 1경이 됐는데 5천조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의 종목이 상위 10%를 가져갔을까? 미국에는 한 5천 개 정도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2019년도에는 상위 10%는 몇 개인 것 같으세요? 퀴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상위 10%. 네, 상위 10%. 12개쯤 할까요? 12개 하나 나왔고요. 상위 10%? 30개. 30개. 예. 저는 그래도 한 상위 10%한 100개 정도. 100개. 네. 정답은 2개. 미국에서. 이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0.04%예요. 그럼 이제 이게 2019년이었으니까 그때 이미 뭐 빵 이런 주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가 되게 특이해서 그 교수가 그 논문을 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929년부터 2019년까지 넣으면 5개. 그러니까 오르는 애만 가는 놈만 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되게 쏠림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위험하다 어쩌다 했지만 사실은 2등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없죠. 네, 지금 그래서 우리 이 빵도 혼자 다 드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여기는 그대로 있거든요. 포크는 지금. 4개인데 혼자만 드시잖아요. 이런 독식이 주식시장에도 일어난다 이거잖아요. 이게 승자의 독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늘 쏠리고 이제 늘 불안하고 근데 그 논문을 쓴 그 분의 키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2개를 한번 잘 골라보세요. 5개를 우리 잘 골라봅시다가 아니고요. 네가 고른 그 2 종목이 상위 10%일 가능성이 0.04%니까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지수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가 그분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지수 투자 좋은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게 어딨어. 주식은 한두 종목 잘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막 10배 나고 20배 나고 그거를 다 원하죠. 하이닉스 사면 10배 났는데 뭐.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쨌거나 세 분께서는 또 이제 각각의 영역의 전문가들이시고 또 주식도 해봤고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원칙들이 있잖아요. 원칙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실은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경제서를 봐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처럼 개미들은 돈을 버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돈 많이 번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초반에 한두 번, 서너 번 정도를 실패 안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무조건 합니다. 대신 이제 그걸 했을 때 아유 주식은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떠난 분이 계시고 아니면 난 원래 이런가 보다 하면서 계속 말아먹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여기서 뭔가라도 하나 배워가면서 처음 실패, 2번 실패, 3번 실패해서 점점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고. 저는 좀 욕심이 적은 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삼성전자를 49,000원에 사가지고 30만 원에 기가 막히게 팔고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 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또 책마다 다 나오거든요. 그럴 순 없다. 그 워렌 버핏이와도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성급한 결정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거는 못해. 그냥 세상 돈이 다 내 돈일 수 없으니 무릎에서 팔아서 어깨에서 팔고 그러면 돼. 뭐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오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의외로 이분이 이렇게 주식을 잘하는 게 이런 이유인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의견을 굉장히 손바닥 뒤집듯이 잘 바꾸는 분. 오히려. 네, 저는 이게 왜냐면 우리가 돈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한두 푼인 분도 있지만 되게 많은 돈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막 이 보고서 보고 저 보고서 보고 그런 분들이 더 잘해야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만났는데 뭐 배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랬더니 막 너도 사라면서 막 정프로님 저한테 얘기한 거였는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자기는 이제 금이래. 이런 식으로 배터리 끝났어. 저희 어제 뵌 거 아니었어요? 배터리 좋다고 저한테 사라고 쟤 좀 산다 이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런 약까지 하시면은 인성의 문제가. 근데 이렇게 의견을 편견 없이 왜냐면 내가 사면 좋다고 생각해서 샀기 때문에 걔가 되게 예뻐 보이고 누가 뭐라고 하면 싫고 그렇거든요. 혹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던지신 분들이 조금 오래 또 잘 관리를 해나가시는 두 번째 거는 저는 이제 100% 공감. 첫 번째 거 저는 약간 반대 의견입니다. 욕심이 저는 있는 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욕심이 있고 그다음에 왜냐면 이제 욕심이 좀 없는 분들이 대체로 그냥 이러도 그냥 아이 그래 뭐 좋은 거 배웠다고 생각하지 뭐 수업료 냈다 생각하지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 욕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제 투자했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를 집요하게 분석해갖고 다음에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나의 손실에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왜 내가 이걸 틀렸을까? 이거를 끊임없이 막 적어놓고 막 일기 쓰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돈 벌지 맞아요. 않으시나? 매매일지를 쓰시는 네.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정프로님의 욕심이 없는 편. 저요? 이제 생겼죠. 이제 뭘 이제 생겨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정프로님을 얼마나 오래 전부터 알고 이제 있는데. 시작입니다. 네. 저는 또 한 가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소시오패스가 주식 잘한다고. 막 공감 능력이, 공감 능력 없이 우리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종목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앉아서 난 모르겠는데? 이러고 그냥 난 먼저 갈게. 가버리고. 이런 분들이 좀 주식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다면 잘할 거예요. 네. 만약에 한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주식을 돈으로 보니까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부터는 저 회사 잘 되겠다라고 하면서 샀지 저 회사 주식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사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왜 그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면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회사도 잘 될 것 같고 저 회사도 잘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회사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또 귀에 잘 들어오고요. 근데 그 회사 주식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어떻게 오냐면 야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그렇지. 그 이상한 루트를 통해서 주로 오거든요. 사실 나이 먹으면서 저 회사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나이 먹어가면서 의외로 꽤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는 판단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20대보다는 30대, 30대, 40대, 40대, 50대 되면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야 그래 기후위기 먹을 거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부족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회사 잘 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만 사면 좀 낫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당초부터 20대의 빚을 즉각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저는 학생들한테 무조건 조금씩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부터 안 하면 40살, 50살이 돼도 여전히 이제 초보가 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고 하면서 살짝 눈 뜨는 그런 시기가 오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왜 50대, 60대가 되면은 그 이야기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한 40년, 50년 걸리면서 쭉 해야 되는 일을 갑자기 우린 다 땡겨와가지고 20대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하게 되면 그 뇌가 견디겠습니까? 알고 지금이야 뭐 사실 핸드폰으로 편하게 들어가서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때는 뭐 안 볼래면 얼마든지 안 봤으니까. 무조건 컴퓨터 키고 보안 키 다 넣고 그렇게 해야지 접속이 됐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신문에 객정에 객정에 신문에서 봤죠. 신문에 나왔죠. 깨알 같은. 대우증권 압구정점. 아니, 교수님 여기서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해줬던 얘기가 손바닥을 뒤집듯이 빨리 판단을 바꿀 수 있어야 돈을 좀 잘 버는 것 같다.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동의하는 게 내 원칙이 틀렸을 때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내 원칙이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으로 분명히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손절을 해야 돼.
왜 손절 못하는 걸까요? 제가 가끔 손절 불가의 대명사라고 저를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심리학자도 안 되는군요. 저는 특히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89년에 사서 지금도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요. 90년대 중반에 사서 지금도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손절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놔주세요. 네? 놔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이제는 약간 그 이웃을 넘어서 동반자. 그 정도면 그때 주식 사셨을 때 관료들이 아무도 안 계시지 않나요? 그때 신입사원도 다 정년하셨을 것 아, 같은데. 회장님들이 다 돌아가셨다니까요. 손절은 진짜 힘든 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손절은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여러 대 맞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엉덩이를 세 대 맞는 게 아니라 싸대기 한 대, 엉덩이 한 대. 왜냐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나는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괴로움도 견뎌야 되니까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론인데 사람들이 손실을 확실한 손실을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이득을 상쇄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0,000원의 손실을 인정하는 데는 40,000원의 이득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감정적인 진폭이 있다. 그러니까 손절이 쉽다? 저는 맨날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거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 정도 지나친 정도.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저 정프로님이 그래서 좋고 싫다니까. 아니 심지어 정프로님의 책에도 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서 또 오르면 더 막 화가 나고 아무튼 분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10만 원에 샀어. 근데 12만 원에 팔았어. 근데 15만 원이 돼. 사실 나는 2만 원 이익 받잖아요. 그럼 뭐 사실 그렇게 나쁠 일도 아닌데 15만 원 되는 거 보면 막 미치겠죠. 일단 기준점이 바뀌잖아요. 원래 10만 원짜리 주식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이제 아예 12만 원짜리 혹은 15만 원짜리 주식으로 보이는데 내가 3만 원만큼 손해 본 것 같으니까. 그래서도 이제 싫고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너무나 싫고. 그리고 아마 그 손실회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손실회피가 진짜 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손실회피를 피하려고 팔았던 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보통 초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익은 크게 못 먹고 손실은 여러 군데서 많이 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사실은 손실이 조금 나더라도 크게만 손실 안 나고 한 군데서만 제대로 먹으면 다른 손실들을 만회할 정도가 사실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하시는 게 조금만 이익 나도 막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거 빨리 팔아서 내가 5% 남은 거 이거를 내가 왜냐면 잘못하다가 이거 5% 남았는데 내일 보니까 뭐 마이너스 파란색 돼버리면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이익 나도 무조건 이익 확정하려고 더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팔아버리는 그 실수들을 좀 안 하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교수님과 저도 역시 매일같이 하고 있는 잘못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효진 박사님 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몇 가지 고점의 신호라고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장주만 가파르게 오르고 또 은가격이 먼저 꺾이고 거대한 IPO가 쏟아지는 이걸 실제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점의 신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현상이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모두 쏠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 주식의 쏠림은 되게 기본값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냥 김경일이라는 주식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셋 다 사는 거 말고요. 만약에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얘가 더 좋아 보여. 사람들한테 이렇게 휩쓸리고 싶지 않아. 근데 주식 고점이 언제 나오냐면 비율을 들어보자면 재민님마저 살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김경일을 다 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을 때 고점이 나오거든요.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없을 예. 때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식이 굉장히 버블이었다가 꺼진 사례 중에 닷컴 버블, 아예 그 이름에 버블을 붙인 사례가 1990년대 후반에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렇게 주가 차트를 쫙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때는 미국의 나스닥, 기술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이 대장주 였었거든요. 뭐 마지막 3개월에 막 40% 올라요. 불구덩이에요. 마지막 3개월에 40%. 몰랐던 거지, 근데 그게 마지막인 줄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좀 힘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막 80도의 각도로 올라갔던 게 그 사례인데 저는 그거 40% 올랐던 것보다 더 신기한 게 미국의 S&P 500이라는 지수도 있고 다우라는 지수도 있잖아요. 특히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만 추려놓은 건데 이 두 지수는 이미 3개월 몇 개월 전에 마이너스였어요. 같은 미국인데.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왜 나와? 이게 아무리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미국이고 다 우량한 기업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가 아니라 이 주식을 팔아야 저거를 살 수 있을 만큼 주식시장에 모든 돈이 들어간 거예요. 완전 쏠리면. 2달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랬죠.
큰일 났네. 근데- 그때 고점인가? 근데 그 차이는 있었죠. 네. 지금 만약에 AI가 한국의 이슈야. 네, 그러면 네. 한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쫙 몰렸으면은 더 이상 살 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라고 하면 이 AI는 글로벌 이슈잖아요. 국지적이지 그때 않죠. 한국은 쏠려 있었지만 다른 나라는 그냥 AI 관련된 주식이 좋은 거지 누구는 마이너스 가고 누구는 플러스 가고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다 한국도 쏠려, 미국도 쏠려, 뭐 유럽도 쏠려 다 쏠렸으면 지금 다른 나라 증시도 같이 폭삭 주저앉아야 되는데 너무나 얄궂게도 한국만 날리고 나머지는 되게 야 한국이 주식이 그렇대 그런 정도로 굉장히 평화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쥐어짜 질땡이로 쥐어짜서 이제 대장주를 사는지 그거를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닷컴 버블 때의 현상과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겪었던 이 급등과 급락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글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닷컴 붐 때는 그 기업들이 막 적자 기업도 많았고 지금은 그렇죠. 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뭐 경제도 이게 다르고 IT 혁명과 AI 혁명은 또 체급이 좀 다른 것 같고 이런 차이들은 있지만 제가 항상 주목하는 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가 정말 끝일까 그거에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튤립 뭐 16세기 튤립도 그럼요. 마찬가지였고 이런 일이 왜 반복이 될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책에 다 써있는데 왜 반복이 될까라고 보면 주식이 여전히 아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실수를 하더라고요. 참 튤립 값이 16세기 그 당시에 유럽에서 그렇게 뛰는 것을 우리가 책으로 읽으면 야 무슨 어차피 시들 건데 거기에 그렇게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경제가 정말 들었다 놨다 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모습을 보고 경제학서에서는 어떻게 또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좀 궁금합니다. 박사님 언제 팔아야 돼요? 언제 팔까요? 집요하시다. 여기서 절대 안 벗어나셔. 언제 팔까요? 언제 팔아야 돼요? 사긴 산 거예요, 일단? 저는 제 스스로의 아니보다 이제 20대들이 왜냐면 이제 물려인다고 우리 표현하는 신규로 들어온 자본들이 많다 보니 사실 지금이 고점인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호들이 있는데 내가 이 신호를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애널리스트로서 또 파악하는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들어가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게- 나올 때가 몇 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 그때쯤 준비하라. 요 얘기는 해주실 수 있겠죠. 저는 항상 여러 개 조합을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막 3개입니다. 그래서 막 3, 4개예요. 그래서 막 1, 2, 3, 4 얘기하면은 그냥 하나만 좀 얘기해주지. 굳이 저렇게 4개를 일목요연하게 이것도 번호 그러나. 찍어달라.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갈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네. 끝나는데도 이유가 사실 하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조합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아까 우리가 그 대장주로 모든 돈이 갔다라는 거는 이 시장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는 수요인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니까 주식의 공급을 담당하는 건 IPO죠. 그래서 이 IPO, 대규모 IPO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시장 어려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스페이스X, 뭐 엔트로피, 오픈 AI 해서 스페이스X는 이미 상장을 했지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IPO들이 앞두고 있어요. 네. 그 중에는 적자 기업인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IPO가 많은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조금 우리가 지금부터는 주식을 좀 열심히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하게 보시는 거군요. 예, 글로벌하게. 근데 한국은 사실은 상장이 거의 되게 적은. 적죠. 적고 중국도 요즘 조금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4조 달러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한 해 동안 IPO를 가장 많이 한 금액이 1조 달러 좀 넘어요. 네, 레벨루가 달라요. 이게 잘 소화가 될까? 그리고 이게 주식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IPO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주식회사 김효진을 만약에 상장하고 싶으면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내가 4조 달러는 안 돼도 4조 정도는 나 좀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라고 같이 생각하잖아요. 인정받아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4천만 원이면 알겠는데 4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김효진이라는 기업이 되게 큰 금액으로 상장을 축포를 팍 터뜨리려면 위험 선호가 엄청 높아야 돼요. 쟤 왠지 잘 될 것 같아. 제가 관상이 좋아. 생일이 좋다던데 이러면서 뭐가 하나가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사람이 많아야 제가 상장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돌아 놓고 보면 사람들이 다 환희에 취해 있을 때인 경우가 많아요. 납득을 해야 그 종목을 살 테니까. 네. 그래서 위험 선호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돈을 빌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규모 월가가 됐건 여의도가 됐건 빚내서, 그러니까 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일반적인 투자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막 오르고 이 기업들이 막 돈을 벌 때는 우리 얼마에 돈 빌려왔어를 아예 물어보지 않죠. 야, 그 주식 얼마 올랐어? 이것만 물어보지 너 이자 얼마 냈어? 그건 물어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식이 약간 시들시들해지고 경제도 뭔가 조금 시들시들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장부 정리를 하는 거죠. 아까 돈의 입구와 출구. 네네. 근데 우리 이자가 얼마 나가지? 근데 얄궂게 이 계산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하거든요. 요 일들을 네네네. 어제까지는 아무도 금리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금리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김효진이 4조가 말이 돼? 이게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 아니 어제까지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사실은 뉴스를 찾아보면 또 그런 뉴스는 또 있었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뭔가 전 표면장력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우리 소주 마실 때 한 방울 더 따른다고 한 방울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르르 와르르 넘치죠.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의 역할을 금리가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몇 개를 뺐지만 IPO도 봐야 돼, 금리도 봐야 돼, 쏠림도 봐야 돼. 순서는 없죠. 얘는 세 개 세트예요. 세트로 와요. 네, 세트예요. 아. 뭐 IPO가 되려면 얘가 조금 더 많이 왔었어야 되겠지만 항상 세트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갑자기 왜 이런 것이냐. 그럼 사람들이 또 준비됐다는 식으로 막 주저주저 얘기하고 근데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조금 더 있고, 근데 저는 네. 아주 멀리 남았다고는 사실 생각 안 해요. 이게 몇 년을 더 갈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 조합을 보셔야지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조합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드리면, 그때는 또 들으시다가 너무 복잡하다. 그런 그쵸, 반응들도 그쵸. 사실 많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북적북적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런 책들 한 권씩 읽으면 사실 딱 좋거든요. 딱딱 읽고, 내가 지금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야, 내가 그 책 3권 읽어봤거든. 이제는 알겠어. 이제 조금 알겠어. 자, 그런데 저희의 이제 또 목적은 이 책을 집약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세 분께 한마디씩, 이제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 혹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이제 조언, 격언을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투자의 그 선수, 정말 경험이 많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약간 한두 가지 부족하다. 우리 김효진 박사님 책 읽으면 되죠. 그러나 투자를 시작한다.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단계다. 그렇다면 이 책이 낫지 않겠나. 심지어 우월한 열등감에 나오는 내용 상당수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 하나면 다 해결이 된다. 저는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다 이걸 쏠리는군요. 굳이 이 책이라면 다른 두 책까지 필요했을까? 네, 뭐 자, 한번 잘. 저희 마무리 이거 좋습니다. 자, 사라지는 돈, 살아남는 돈, 불어나는 돈, 어떤 분들께 적합합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프로님의 힘입어서 북적북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초보 단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라지는 돈, 살아남는 돈, 불어나는 돈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울한 열등감. 이게 어떤 분들께 적합한가요? 주식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투자든 뭐 어떤 경제 활동을 하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밉거나 보잘것없이 뭐 없다고 생각해 보신 분들은 그게 자기 역량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람이 자기 역량 있는 부분에서 제일 바보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자책감이 있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 북적북적한 이야기로 경제 이야기를 좀 재밌게 다뤄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감동과 지식을 전하는 북적북적.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